안녕하세요. 바이에인의 이혜인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에 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일부 다뤄보려고 해요. 이제 덴마크가 이제 마냥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휴게, 휴클릿,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덴마크란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요소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행복의 나라다, 이렇게 환상으로 가득 차 있고서 이제 덴마크에서 살려고 만약에 이제 왔다 그러면 사실 힘들 만한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이제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든 이제 덴마크에 대해서, 이제 덴마크에 사는 걸 힘들어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하게 되는 말들이 이 나라 막 되게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정말 뭐라 그러지? 별거 아닌 일에도 그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행복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만족이 너무 쉬운,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낮아서 너무 쉽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본 게 별로 없고 맨날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거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갖고 있는 게 나 최고이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새로운 거를,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다르지만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를 놓고 비교했을 때 좀 보수적인 사회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좋은 거를 찾고, 그 안에서 이게 되게 좋은 거다 이런 요소를 찾는 거에 익숙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아요. 이걸 좋게 보면 되게 좋은 태도인 거죠. 안문지족의 이렇게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일이 아닌데도 행복해하고, 가족과의 보내는 시간 이런 거에서 되게 행복해하고 그래요. 실제 덴마크인들의 행복의 요소는 거기서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덴마크에 대해서 이제 이미 힘이 들고 뭔가 지친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자체도 꼭 이게 이 나라에 뭔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실망을 하시는 사람들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전거 타기 편한 나라. 정말 맞아요. 자전거 타기 너무 좋게 돼 있어요. 네, 안전하게 돼 있고요. 정말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되게 좋게 보고 왔는데, 막상 자기가 여기서 살면서 이 자전거를 생활 속에 다 이렇게 통합시켜야 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선 바람이 엄청 많이 분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맞바람이라는 뭐죠?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 반대로 역풍이 불고 있다 그러면 정말 가기 힘들어요. 이게 언덕이 별로 없는 나라인데도 아주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바람이 앞에서 분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거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전거를 편하게 타는 거는 정말 동네 이런 쪽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거일 텐데, 매일 만약에 15분에서 20분, 길게는 25분 정도를 편도로 자전거를 타야 된다.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타야 된다. 그럼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방식이 있어요. 대중교통 똑같이 있고요. 택시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어요. 그런데 택시 같은 거 기본으로 타려 그러면 기본 요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충 우리 돈으로 2만 원 깔고 가야 될 거예요. 2만 원 좀 넘게. 네, 그리고 한 25km 정도 공항에서 집에까지 온다 그러면 500km면 한 9만 원쯤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도 엄청 비싸죠. 대중교통은 저희 집에서 시내까지 7정거장으로
15분 정도 걸리는 그 시내 한복판 영화역까지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럼 그 거리면 편도로 20크로나니까 한 4,000원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럼 왕복하면 거의 8,000원 되죠? 자동차는 사는 것 자체가 되게 비싸요. 막, 우리나라 차값의 3배 정도예요. 왜냐면 차 원래 가격에 25%의 부가세가 붙고요. 거기에 이제 180%의 등록세가 붙어요. 그리고 뭐 연간 보유세도 되게 비싸고요. 여러 환경세, 환경부담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기름값 이런 것도 뭐 환경부담금 뭐 등등 있어서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되게 비싼 나라인데 거기도 좀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죠. 그리고 이게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건물들을 되게 막 100년 되고 막 이런 건물들을 레노베이션을 많이 해서 쓰는데 대도시처럼 이런 코펜하겐 같은 대도시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인도 있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있죠. 그게 빠지고 나면 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위한 그 도로에 또 간혹 버스 정류장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차량을 위한 도로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되게 빈번하죠. 그리고 뭐 우회전이나 좌회전이나 무조건 이제 직진 신호를 받은 다음에 하게 돼 있는데 자전거 통행이 많으니까 막 우회전도 힘들고 운전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고 그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전거는 빠르고 뭐 싸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싶기만 할 때 좋은 낭만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대중교통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걸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랑 막 이런 게 안 좋으면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전거 오랫동안 안 타던 사람이 이게 덴마크에 와서 여기 덴마크에서 자전거 쌩쌩 타고 다니거든요. 수신호책에도 이렇게 규칙이 잘 잡혀 있고 그거가 익숙하지 않은데 자전거 체증이 있다, 교통 체증이 있다 하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다음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뭐 대중교통의 물가도 이제 익숙해져서 대중교통을 타야 될 때 타고 뭐 자전거 타야 될 때 타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학생으로 왔는데 매일 그 타는 대중교통이 대중교통만 안 되고 뭐 자전거도 결합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약간 좀 비용 면에서나 아니면 뭐 편의성 면에서 약간 강요된 선택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게. 편안함을 추구하면 살기 불편한 나라예요. 이제 그 자전거 타는 거랑도 이제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뭐 부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워낙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되게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의 종류로만 따지고 보면 찾으면 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되게 아주 특화된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뭐 무슨 대리운전부터 정말 뭐 심부름 센터까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좀 발달하기 어려운 게 비싸서 그래요. 막 두세 배예요, 모든 게. 생각할 수 있는 가격에 두세 배를 더한 가격이면 나쁘지 않네 이런 거고 그거보다 넘으면 좀 바가지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집을 레노베이션을 하든 뭘 하든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야 되고요. 여기 이사도 우리처럼 포장 이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차를 만약에 부른다 그러면 뭐 차가 제가 다 집을 싸서 내려놓은 거를 뭐 그 대문에서 대문까지 해주는데 비용이 얼마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문 안에 들여다 주면 또 얼마 이런 게 추가될 수 있고 뭐 박스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뭐 이제 이런 게 추가가 되면 되게 비싸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몇 번에 나눠서 자기 차로 이동을 하거나 누구한테 차를 빌리거나 차에 이렇게 뒤에 트레일러 같은 거는 뭐 이케아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서 무료로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연결해서 거기 짐을 싣고 나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트럭을 빌려서 나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자기가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막 여기 모든 걸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었던 거고, 이제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해야 될 때 제가 몰라서 남한테 주는 거랑 할 수 있는데 남한테 주는 거나 아니면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런 안에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가 제일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되게 제가 좀 강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편한 삶에 대해서 좀 시각을 바꿔서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거는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덴마크의 삶은 좀 불편하고 힘들다. 네. 이 친구를 조금 사귀기 어려운 나라예요. 덴마크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에요. 우선은 뭐 섬나라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이제 단순히 뭐 보수적이라서만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건 뭐 이사를 많이 다니진 않아요. 여기도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뭐 집값이 오르는 거를 봐서 오를 만한 데에다가 좀 싼 값에 사서 정말 힘들게 그 레노베이션을 몸을 써서 해서 또 그걸 팔고 이사 다니면서 애들 학군도 막 바꿔가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뭐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오래 살만한 좋은 지역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고쳐가면서 되게 오랫동안 살고 애를 거기서 키우고 뭐 애들이 애를 낳아서 손주를 데리고 오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가 커온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저귀를 타고서 지냈던 보육원 시절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쭉 같이 다니면서 친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친한 친구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러면 그 진짜 친한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느라고 이렇게 짜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새로운 친구를 이렇게 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의지가 없다기보다 중요한 사람이 이미 있으면 새로운 사람한테 그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덴마크 사람들도 이주를 해서 다른 도시에서 그러니까 얼버나 아니면 어구스에서 만약에 급여나오면 이사를 왔다 그러면 막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아는 거죠. 덴마크는 이제 포이닝 어떤 연합 아니면 단체 이런 거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취미, 뭐 체육이나 아니면 뭐 그냥 기타 취미 활동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공통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요. 뭐 예산 이렇게 월 회비 같은 거를 내서 뭐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규모 이상이 되고 뭐 요건에 맞으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체육이나 뭐 이런 거 활동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같은 취미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 같거나 뭐 그렇게는 좀 잘 어렵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 사귀기 어려운 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뭐 배우자가 덴마크인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덴마크 사회를 좀 가족을 연줄로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교환학생 같은 거 와서 막 술 먹고 친해져서 현재 덴마크인들하고도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에 들어오면 덴마크 안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러니까 그 속속들이 알아가면서 덴마크에서 살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서. 네. 그리고 서비스가 없는 나라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불친절하다 아니면 이 나라에는 서비스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에 서비스는 당연하게 친절을 수반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내는 돈에 그런 친절의 가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은 뭐 내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동등한 관계다 이런 의식이 아주 강하게 차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지켜야 될 룰이 존재하고요. 이제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기분 나쁜 상황들도 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줄이 이제 만약에 길어서 뭐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줄이 되도록 뭐 하고 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줄이 길었는데 뭐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행은 떠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뭐 불평을 쓸 수는 있겠죠, 어딘가에. 뭐 손님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인원 충원도 안 돼 있다라거나. 그렇지만 거기에서 화를 내는 건 손님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물건을 뭐 사기 전에 물어보려고 질문을 잠깐 물어봐야 되는 거라서 지나가는 점원들 이렇게 붙들었는데, 여기 점원이 많지도 않거든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생산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인원 대비 인당 생산성, 왜냐면 처리해야 되는 양이라는 게 주어진 양이 있으니까. 이제 직원을 이렇게 간신히 찾아서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뭐 물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답은 전혀 없고, 나 지금 다른 손님 처리해야 돼서 지금 너를 도와줄 수 없다 하고 저기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가요. 근데 잠깐 물어보는 건데도 안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돌려서 보면 얼마 없는 직원이 한 손님을 처리해야 되는데 긴 질문 아니라면서 여러 사람이 와서 만약에 물어봐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방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양면적인 걸 텐데, 그런 식으로 여기는 처리하는 사람한테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제 일이 처리되는 게 막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뒷사람의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런 생각도 안 해도 되거든요. 저 처음에 정말 저 때문에 뭐가 일 처리가 길어지면 되게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 암묵적인 룰 중에 하나가 뭐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해당 그 파트에, 그러니까 뭐 매장이 되게 큰 경우에 섹션이 나뉘어 있잖아요. 뭐 엄청 큰 가전제품이다 그러면 뭐 컴퓨터 파트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원하는 파트에 그 안내 데스크나 아니면 서비스 데스크에 가서 서 있다거나 아니면 캐셔 데스크에 가서 줄을 쓰면 돼요. 그러면 줄이 서서 제 차례가 되면 그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어딘가에 가서 뭐 보여주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모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또는 뭐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게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불친절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점원이 화를 내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면 그냥 그거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매뉴얼 해야 돼서 고객한테 친절해야 된다, 뭐 고객 왕이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사는 거는 그냥 그 서비스인 거지. 그러니까 딱 필요한, 제가 물건 산다 그러면 사는 행위의 서비스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친절은 포함이 안 된 가격인 거죠. 근데 대부분 가면 뭐 아주 무뚝뚝한 경우는 잘 없고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네, 뭐 뭡니다. 뭐 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렇게 그냥 담백한 태도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되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온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나라긴 한데 이제 어쨌건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직종 자체가 뭐 영어로 해야 되는 직종이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 말들만 하게 돼서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어를 쓸 수 있는 고객이 느끼는 친절도랑 영어를 쓰는 고객이 느끼는 친절도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해도 모국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고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방금 이제 영어 얘기가 나왔는데 덴마크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통합된다는 생각이 정말 안 들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 자체도 딱딱하게 들리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을 할 때 쿠션 어도 쓰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전달받았을 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용어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기다, 아니다, 뭐 뉘앙스가 별로 없이 전달이 되면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불친절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육원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들어가야 되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삶에 녹아서 저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소외되는 감정들을 이렇게 은근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보내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덴마크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뭐 여기 기준으로 이제 중급 이상은 했었던 거죠. 그래서 덴마크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고 저는 덴마크어로 얘기를 하고 싶고 도저히 안 되는 것만 영어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영어만 쓰는 부모들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도 차이를 보는 거죠. 선생님들이 덴마크어로 얘기해 줄 때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뭐 시시콜콜한 에피소드도 얘기해주고 그날의 감상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시간이 되면 부모와 이렇게 부모가 픽업하러 가는 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는 엄마는 물어보는 거에 아주 간단한 팩트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단어를 고르느라고 때로는 이렇게 좀 고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영어를 할 만큼 하는데 왜 나를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덴마크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편안해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저도 보니까 이거는 외국인과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덴마크어냐 영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네. 그래서 영어를 하면 동네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하고도 훨씬 더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영어만 했던 시기에서 덴마크어만 쓰는 시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중에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게 되고 스몰톡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영어를 했었을 때 느껴지는 거나 접촉의 수준이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물론 제가 덴마크의 이제 암묵적인 대화나 이런 프로토콜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제가 뭐 이렇게 예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언어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있어서요. 네. 여기 사실 뭐 교육, 의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그거는 진짜 할 얘기가 더 많아서 그거는 따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네. 오늘은 덴마크 살기 전에 덴마크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니면 뭐 이미 살고 있다고 했더라도 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또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Vi må have en rigtig god dag. På gensyn. Tak.